일본의 어느 여자 대학 교수가 한국을 10번째 방문했다는데요. 세계유산을 참관하러 온 것 같고요. 이번 방문에는 직접 김포공항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달려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목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여름 전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로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유산의 조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 목적지가 중부의 지방도시와 산간 지역이어서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몇 개의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할 기회를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를 직접 달린 체험을 전해드리고 싶다. 한국의 면적은 홋카이도보다 약간 넓은 정도이지만 홋카이도가 상당히 크네요. 현재 국토의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4,000km를 넘어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고루 보급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2020년까지 6,000km의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의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수원, 천안을 거쳐서 중부의 고도 충남 부여까지 또 돌아올 때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다른 경로로 돌아갔다. 그때 이용한 도로 중에 한 개는 한국의 고속도로의 상징으로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이다. 일본으로 치면은 토메이 메이신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편도 4차선이고 그러니까 왕복이 8차선이라는 얘기죠. 서울 근교에서는 왕복 상하 10차선에 당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좀 길어서 생략했는데 대충 내용이 경부고속도로의 역사, 한국 경제의 발전상, 그리고 한강의 기적, 또 일본에서 출발하면은 하카타항을 경유해서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간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생략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는 보통 차로 시속 110km 그리고 100km 이런 부분이 섞여 있지만 이번에 달린 구간은 대부분 110km로 달릴 수 있었다. 한국인은 운전이 거칠어서 서울 시내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지만 이번 체험 중에는 고속도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서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옆에서 무섭게 추월하는 것 등은 전혀 없었다. 덧붙여 통행료는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서 서울에서 부여까지 160km 정도에 약 1200엔,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같은 거리인 일본의 도쿄, 시즈오카가 아니 ETC를 이용해도 3,220엔, 10월 소비세 인상 전 요금으로 좀 있으면은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해가지고 더 올라갈 거예요. 3,220엔이므로 절반 이하인 셈이다. 여기서 말한 ETC는 일본의 그 자동 수납 요금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이패스 카드 장착해가지고 바로 통과하는 건데 이 기기를 장착하면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할증이 아니고 오히려 할인이 돼가지고 30%를 할인해줘요. 이렇게 ETC를 장착하고 갔는데도 3,220엔. 한국의 고속도로에도 일본과 같이 20에서 30분마다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은 고속도로의 발달에 맞춰 고속버스망도 사통팔달하고 있어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 중장거리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서 화장실 등 휴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화장실, 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식당 등도 기본적인 시설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에 점심을 먹은 경기도 오산 휴게소에서는 세븐일레븐과 롯데그룹 체인점인 엔젤리너스 커피, 엔젤리너스가 롯데 거구나. 알았어. 엔젤리너스 커피가 입주해 있던 것도 편의점, 커피 체인점이 많은 최근의 일본의 휴게소와 공통점이 있다. 한편 현지의 기념품이 빽빽하게 늘어선 쇼핑 코너는 꽤 양상이 달라서 신발이나 옷을 파는 가게가 들어있는 등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일용품을 파는 가게가 눈에 띈다는 것이 일본과의 차이 중 하나였다. 식사는 비빔밥이나 냉면 등 한국 요리, 그리고 돈가스 등 화식, 일본식 표기로는 일본 음식을 화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식이라고 표시하죠. 한국에서는 일식이라고 표시. 라면 등 제공하는 메뉴에 의해서 나누어진 푸드코트만 있는 영역과 그리고 독자적인 점포 형식으로 된 식당이 있는 곳이 있다. 이번에는 한국식 라면과 김밥의 세트 메뉴를 주문했는데 500엔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맛과 양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저는 고속도로에 라면도 맛이 없던데 어떻게 라면을 그렇게 맛없게 끓이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나 휴가 때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아예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가지고 뜨거운 물도 가지고 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컵라면 끓여 먹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미리 사가지고 얼음팩 넣어가지고 아이스팩에 딱 넣고 가면은 고속도로 음식 안 먹고 쉬었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휴게소가 살짝 얄미운 게 뭐냐면은 뜨거운 물을 공급 안 하는 휴게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안 팔아. 요즘에는 좀 몇 군데에서 파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도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비치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고속도로에 뜨거운 물 없고 컵라면 없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휴게소 식당에서 밥 사 먹어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휴게소 관계자 여러분, 고속도로에 뜨거운 물 좀 비치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요. 또한 대게 스낵 코너도 있고 핫도그에 호두과자, 떡볶이에 어묵, 타코야키 등 다양하고 풍부해서 눈이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메뉴들이었다. 자, 눈이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뭐 하나 먹고 있으면은 다른 품목도 많이 있어서 다른 쪽에도 눈이 쏠린다, 관심이 간다 이런 뜻으로 매우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산차의 보급률이 높아서 등록 대수 중 90% 이상을 현대, 기아, 르노, 삼성, 한국 GM 등 한국 업체의 차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90%가 안 될 텐데요. 수입차 비중이 20%를 넘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차가 차례차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도 차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제가 소시적에 무역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대만에서 바이어가 와서 서울 시내 구경을 시켜줬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놀란 거 하나가 외제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더 없었겠죠? 거의 대부분이 한국차, 현대 아니면 기아. 왜냐하면 대만은 국산차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외제차니까요. 또한 이번에 빌린 렌터카는 현대 아반떼 4도어 세단이다.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영어에도 대응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가려면 목적지를 김포 에어포트와 한글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정확히 안내한다. 도로 표지판에 한글과 그 읽는 알파벳 표기를 알면은 예컨대 부여는 영어로 부여, 표기, 운전도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부간 페리를 이용하면 조금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자기 자동차로 한국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지금의 시기는 망설이겠지만 편도 5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감촉을 확인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는 10번째 방안이었지만 항상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친절한 도움을 받은 여행으로 이런 시기에 방문한 손님을 대접해준 사람의 미소가 마음에 남는 조사였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댓글이 1000개 정도 달려있는데요. 또 장문의 소설들이 많아서 해석해서 옮기기도 빡시고요. 또 제가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사는 대부분 문법에 맞게 정형화되게 글을 많이 쓰지만은 댓글들은 뭐 신조어도 있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댓글에 막 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정말 빡십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은 파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쭉 한 10페이지 정도 대략 읽어보고 요약해서 정리를 몇 가지만 딱 해드리면은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일본은 교통비, 즉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이게 제일 많고요. 댓글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넓은 것은 유사시에, 즉 전시에 군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고속도로 옆에 경납고도 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경납고 있다는 얘기는 군사 전문가인가? 저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이렇게 뻥 뚫리고 직선으로 뻗은 그런 구간은 전시에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댓글은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 달려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지 좋은 우익 성향 측근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리는 더는 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일본이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각 개편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개헌 집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8%에 그쳤다. 반면에 47.1%의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야당 역시 문제와 관련된 논의조차 하는 걸 꺼려하고 있다. 개헌을 밀어붙일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 경제의 하강 가능성과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에 더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본의 소비세가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된다면 소비 지출이 줄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요미우리 신문은 9월 12일 자사설을 통해서 개편된 내각은 먼저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한 미일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아시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아베 총리는 먼저 개헌 논의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적 면에 더 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자민당 리더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겼다. 예를 들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한 모테기 도시미스 전 경제재정상은 외무상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아베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의 인장 완화 노력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처한 국내외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용주의적 아베 총리가 이데올로기적 아베 총리를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아베 정부 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충격 최소화 안간힘.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소비세 세율이 8%에서 10%로 오르면서 고가의 물건을 미리 사두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때는 미리 물건을 사두는 선행 수요가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소비가 부진한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 아베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 업체인 빅카메라는 이달 들어 20만엔에서 25만엔대 텔레비전 판매 대수가 지난해 대비 3.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16일 전했다.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백화점 마스야 긴자점에도 주말과 16일 경로의 날 휴일 연휴를 맞아 고가 물품을 미리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주로 소비되는 상품 가격대의 갑절에 해당하는 20만에서 30만 사이의 고급 제품이 잘 팔리고 있으며 시계도 평상시 주력 상품 가격대보다 몇만엔은 비싼 30에서 40만엔대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배 증가했다. 60만엔짜리 시계를 산 30대 남성은 세율 2%포인트 상승은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구매를 결정했다. 고액일수록 차이가 크다고 느낀다고 이 방송에 말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국가 부채가 1000조엔을 돌파했으며 사회복지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은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아베 정부의 정치, 경제적으로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다.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때는 인상 뒤 3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